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건설 재료학에서 제4장 혼화재와 혼화재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음도 비슷하죠. 혼화재가 있고 혼화재가 있다,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화재입니다. 콘크리트의 성질 개량을 위해서 쓰이는 혼화 재료를 말하고요.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되는 것을 혼화재, 재료할 때 재다, 그죠? 그래서 조금 많이 사용되어야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5% 이상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목적으로 쓰이는 게 혼화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해재죠. 혼화재다, 그죠? 요거는 콘크리트의 성질을 바꾼다기보다는 특정한 성능을 부여합니다. 그죠? 양을 적게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혼화재 바깥재자는, 안해재자는, 바깥재자는 시멘트 중량 5% 이상 사용되죠. 많이 쓰이니까 성질을 개량한다 했는데요. 시멘트 중량의 5% 이하로 소량 사용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량하지는 못하고 특정한 성능을 부여할 때 쓰이는 게 혼화재가 된다, 안해재이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많이 사용되어서 전체적인 성질을 개량하는 혼화재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아까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있었죠. 플라이애쉬, 실리카듐, 팽창제, 착색제, 요 세 가지는 시멘트에 사용되었죠. 그만큼 전체적인 그죠? 성질 개량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팽창제, 착색제는 혼화재에 속합니다.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실리카듐, 팽창제, 착색제, 그죠? 이게 혼화재, 재료할 때 제입니다. 그 다음에 5% 이하로 사용되는 혼화재, 특정한 성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A재는 기포작용, 성능 부여죠. 감수제, A 감수제, 물을 줄이는 성능을 부여하는 거죠. 수분 분산 작용하고요.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고성능 감수제, 응결 경화 조정제, 그죠? 응결이나 경화를 잘 되게 하는 성질이에요. 기포제, 발포제, 그죠? 기포를 잘 생기게 하고, 방수제, 방청제, 유동화제, 증점제, 이런 것들은 특정한 성질을 부여하는 혼화재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용 혼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성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화재는 좀 전에 5% 이하로 소량 사용되어서 전체적인 콘크리트 성능을 바꾸지 못하지만, 성질을 바꾸지 못하지만, 특정한 성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금방 설명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용도에 따른 혼화재 종류 봅니다. 워커빌리티, 작업성이죠. 반죽 잘 되고 하게. 내동결성. 그런데 물을 넣어버리니까 겨울에 얼잖아요. 그런데 반죽은 잘 돼야 되고, 물을 줄이는 대신에 공기를 넣어서 반죽이 잘 되게 하는 거죠. AE제고요. 물을 줄이는 감수제, 그죠? A제나 감수제가 워커빌리티와 내동결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결 경화 시간 조절. 응결 경화라는 건 굳어서 강도를 내는 건데요. 이거를 빨리 굳어서 빨리 강도 낼 수도 있고 천천히 굳어서 장기 강도를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걸 빠르게 하는 건 촉진제, 느리게 하는 건 지연제, 또 급결제, 급하게 빠르게 하는 거, 그죠? 유동성을 개선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지면 워커빌리티도 좋아지죠. 유동화재가 됩니다. 방수 효과 내는 건 방수제가 되고요. 기포작용으로 충진성을 개선하는 건 기포제, 발포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AE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AE 공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AE 공기, 연행 공기라고 합니다. 를 콘크리트 중에 발생시켜서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반죽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좋게 하고, 자, 이게 반죽이 잘 되니까 재료 분리가 적어지죠. 블리딩을 적게 한다. 그죠?
우리가 시멘트나 콘크리트, 모래, 자갈, 물이 잘 혼합되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물을 줄여버리면 혼합이 잘 안 되고 워커빌리티 나빠지잖아요. 그 대신에 물 대신에 연행 공기, A 공기를 만들어서 이 워커빌리티나 블리딩을 감소시킨 게 AE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행 공기가 반죽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요. 수량은 적어져도 됩니다. 단위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적다 보니까요. 잘 얼지 않겠죠. 동결, 융해 자극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밀성, 내구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철근과 부착 강도는 좀 감소됩니다. 공기가 부착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 있는 게 AE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감수제인데요. A제는 연행 공기를 넣다 보니까 그만큼 물을 적게 사용해도 됐다. 그죠? 근데 A 감수제, 시멘트 입자의 유동성, 그러니까 연행 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입자에서 유동성을 증대시켜요. 그 시멘트 입자 자체가 유동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이 적어도 워커빌리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강도나 내구성, 수밀성, 워커빌리티 증대. 물이 적어지다 보니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워커빌리티 증대됩니다. 근데 위에서는 자, 우리가 그죠? 그죠. A제하고 A 감수제, 이 차이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A제는 A 공기, 연행 공기를 콘크리트 중에 발생시켜서 워커빌리티를 좋게 했고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감소되었고, A 감수제는 시멘트 입자 유동성을 증대시켜서 단위 수량 감소시킨다. 그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유동화제죠. 콘크리트 유동성 증대하고, 방청제, 방청이라는 건 녹이 잘 쓸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염화물에 대한 강제의 부식, 녹이 쓰는 것을 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증점제는 점이 뭐냐면 점성이죠. 점성을 증가시킨다 보면 됩니다. 점성이나 응집작용 등을 향상시켜 점성, 붙는 힘이 있으면 재료가 분리되지 않겠죠. 그래서 재료 분리를 억제하는 작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혼화 재료할 때 쟤는 콘크리트 성질을 개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건조 수축, 구조물의 균열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화 과정에서 팽창을 일으켜요. 너무 건조해서 수축되니까 균열 생기는데 마르면서 조금 팽창하게 해서 수축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팽창제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바꾸는 거다. 그죠?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해서 고강도, 양생할 때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하면서 강도를 더 높게 만들어요. 규산질 분말이 되겠습니다. 착색, 색을 넣어준다. 그죠? 착색제가 되고요. 포졸란 반응이 있는 거 됐는데요. 이 포졸란 반응은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나 규산벡토 등이 포졸란 반응을 나타냅니다. 뒤에 가면 또 포졸란 반응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이애시는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를 개선한다.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다 그랬죠? 펌퍼빌리티는 이렇게 펌프로 좀 이송하기 좋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수화열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초기 강도를 감소시키고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한다. 그죠? 실리카 듐은 화학적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블리딩 현상을 저감시켜요. 요 세 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플라이애시는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 개선에 사용되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수화열을 억제해서 초기 강도 감소시키고 실리카 듐은 화학적 저항성을 증대하고 블리딩 현상 저감합니다. 그 다음 가용성 규산 미분말은 콘크리트에서 팽창제 역할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배합이라는 건 어떤 거를 몇 대 몇의 비율로 재료를 넣어서 썼겠다. 이런 게 배합이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각 재료의 비율 또는 사용량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으로
소유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균일성을 가진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멘트나 물이나 장골재는 모래죠. 굵은 골재 자갈이죠. 금방 했던 혼화 재료 비율을 선정하는 것을 콘크리트 배합 설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배합 설계 시에 표준이 되는 골재 상태. 앞에서도 골재의 표준 상태는 뭐였습니까?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다.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골재의 표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배합 설계 종류에는 현장 배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배합하는 건데요. 실제 현장 골재의 표면수, 흡수량, 입도 상태를 고려해서 시방 배합을 현장에서 적합하게 보정하는 걸 뜻하겠습니다. 용적 배합은, 용적은 부피죠. 그래서 부피로 배합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1m 삼승을 만드는데 이것도 부피잖아요. 필요한 각 재료의 양을 용적, 부피로 나타낸 배합이 됩니다. 중량 배합은 질량이죠. 무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1m 삼승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 재료의 양을 단위량, 킬로그램이죠. 그죠?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합이고요. 계획 배합인데요. 이건 시방 배합이다라고도 합니다.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 그러니까 계획했다라는 건 소정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했는 배합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방서나 책임 기술자가 지시한 배합이고요. 비빔 콘크리트 1m 삼승에 대한 비빔 콘크리트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배합 설계하는 순서입니다. 일단 배합 설계는 미리 계획했는 강도를 만들게끔 배합하니까요. 재료 품질 시험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자갈의 최대 치수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량을 결정하고요. 공기량에 따라 슬럼프 값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을 가지고 이거는 얼마만큼 반죽이 증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슬럼프 값으로 물과 시멘트 비율 결정하고 이게 결정되면 시멘트를 얼마만큼 넣으면 되겠다. 단위 시멘트량이 나오고요. 단위 수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혼화재 얼마만큼 넣겠다. 단위 혼화재량 결정하고 장골재율, 시멘트나 혼화재량을 결정해서 단위 골재량 산정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대충 한번 봐두시고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또 조금 나온 부분만 익히는 것도 요령되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 정도 넘어갑니다. 배합 강도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로 품질의 편차, 양생 온도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에 할증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배합을 할 때 얼마만큼의 압축 강도가 나오도록 결정하겠다라는 게 배합 강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시멘트, 골재, 그 다음에 혼화재 재료를 봤고요. 이번에는 배합 설계했죠. 이걸 어떻게 섞는가였죠. 섞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콘크리트죠. 그죠? 그래서 재료들의 성질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 성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시멘트가 중요했고요. 골재도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골고루 그저 적정하게 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서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워커빌리티는 작업성 또는 시공성이다 라고 했죠. 얼마나 반죽하기 쉽고 일하기 쉬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 그죠? 그래서 반죽 질기에 따른 작업의 난이성과 재료의 분리 정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펌퍼빌리티는 펌프의 압송성이다라고 했죠.
펌프에 의한 운반을 하죠. 우리가 콘크리트를 손으로 퍼 나를 수는 없잖아요. 펌프로 운반할 때 펌프로 콘크리트가 압송되기 쉬운 정도를 펌퍼빌리티다라고 합니다. 플라스티시티, 그죠? 이걸 우리가 플라스틱은 성형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이다라고 합니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에 다져 넣어야 그죠? 성형이 되죠.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제거했을 때도 허물어지거나 재료 분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허물어지거나 분리가 되면 성형, 모양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거푸집에 잘 다져 넣어지고, 재료 분리가 안 되는가, 성형하기 쉬운가를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마치는 걸 finish라고 하잖아요. finishability라고 합니다. 마감성이죠, 그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나 장골재율, 장골재입도, 반죽, 지인계 등에 의한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는요, 이 두 개가 조금 잘 나와요.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 그죠? 나머지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인데요. 좀 전에 했죠. 작업성 또는 시공성. 얼마나 이렇게 반죽하기 쉽고 작업하기 쉬운가, 재료 분리 안 되고 작업할 수 있는가인데요.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별표가 2개, 필기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시멘트 분말도. 분말도가 크다는 건 앞에서 뭐였죠? 입자가 미세하다. 미세해야 혼합이 잘 되죠. 빵 만들 때도 입자가 미세해야지 반죽도 잘 되죠. 그죠? 그래서 분말도가 크면 워커빌리티 어떠하다? 증대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시멘트는, 붙는 성질이 있잖아요. 점성이 있죠. 그래서 시멘트가 적어지면 점성이 없다 보니까 반죽 잘 안 되겠죠. 밀가루 같은 성질이잖아요. 시멘트량이 많으면 점성이 커지기 때문에요. 워커빌리티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대된다. 그죠? 근데 앞에서 시멘트가 풍화되면 강도 떨어진다, 좋지 않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풍화된다면 재료 분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워커빌리티는 어떻게 되겠어요? 풍화된 시멘트는 워커빌리티가 감소됩니다. 단위 수량이 너무 많은 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반죽이 질어서 엉망되잖아요. 적으면 반죽이 안 되죠. 단위 수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워커빌리티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단위 수량을 너무 증가하면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고 워커빌리티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시멘트는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어져 버리죠. 작업하기 곤란하겠죠. 워커빌리티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죠? 조금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 한번 볼게요. 비빔을 충분히 하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할 때요, 충분히 비벼야 잘 혼합되죠. 비빔을 충분히 하면 워커빌리티 증대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빔이 길면 지나친 비빔은 재료 분리가 생겨요. 시멘트 수화를 촉진해서 수화를 촉진한다는 건 열이 나서 굳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워커빌리티 나빠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빔은 워커빌리티가 증대되지만 시험에 지나치게 긴 비빔은 어떠하다? 워커빌리티 나빠진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둥근 강 자갈이 앞에서 그랬죠. 거친 거, 쪼개진 자갈 이런 거보다는 혼합이 잘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강가에서 둥근 자갈이 워커빌리티가 가장 좋아요. 편편하거나 세장하다는 건 뾰족한 거, 그죠? 이런 거는 골재가 분리되기가 쉽고 모진 것이나 굴곡이 큰 골재는 워커빌리티 나빠집니다. 자, 깬 자갈이나 깬 모래, 그죠? 자갈을 깼는 거고요. 깬 모래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티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진다, 그죠? 장골재율을 크게 하고 워커빌리티가 나쁘기 때문에 장골재율을 크게 하라. 모래를 많이 넣고 단위 수량을 크게 해서 워커빌리티 증대시키는 게 좋고요. AE제, 아까 그랬죠. 연행 공기. 공기를 가지고 물을 줄이더라도 반죽 잘 되게 한다 그랬죠. AE제 혼입하면 워커빌리티는 좋아지게 된다. 그죠? 부배합이라는 건 시멘트가 많은 거예요. 시멘트량이 많은 거. 그죠? 빈배합은 물이 많고 시멘트가 적은 거예요. 시멘트가 많을수록
워커빌리티는 아까 앞에서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부배합이 워커빌리티가 좋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참고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분리죠. 말 그대로 재료가 분리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성분의 균질성이 없어진다. 그 말은 혼합이 잘 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걸 재료 분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블리딩을 보겠습니다. 블리딩은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시멘트, 골재, 입자 등의 침하에 따라 침하는 이렇게 섞어놨는데요. 시멘트도 깔아앉고 골재도 깔아앉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물이 분리 상승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떠오르는 걸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재료 분리 때문에 그죠? 시멘트 골재는 깔아앉아 버리고 위로 물이 떠오르는 게 블리딩이 됩니다. 블리딩 현상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저하시켜 버리겠죠. 이게 혼합이 잘 되어야 콘크리트와 철근이 붙어 있을 건데요. 중간에 물이 생겨버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가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착력 저하가 생기죠. 자, 이러다 보면 수밀성 저하. 수밀성이 저하되니까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은 감소하게 되고 자, 이렇게 강도나 내구성이 저하되니까 공기도 들어오고 그죠? 이러다 보면 탄산화 촉진. 탄산화는 탄산수소, 탄산칼슘이 형성되었죠. 이산화탄소 만나서 탄산이 산성이다 보니까 또 강제를 녹슬게 하는 현상 생깁니다. 자, 그래서 블리딩은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물이 분리 상승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떠오르는 건데요. 자,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 부착력을 저하시키고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을 감소시키고 탄산화를 촉진시킨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블리딩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 그죠? 금방 보통 이야기했는데요. 골재하고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제 시멘트 개어 놓은 거죠. 부착력 떨어지겠죠. 물이 분리되어서. 철근하고 시멘트 페이스트도 부착력 저하됩니다. 이렇게 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수밀성 저하가 되고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도 저하게 되는 성능 저하가 오게 되겠습니다. 자, 블리딩은요, 물이 분리되어 올라오는 것이다 했는데, 레이턴스가 있다, 그죠? 자, 이 레이턴스는 블리딩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 침전한 미세한 물질. 자, 아까 시멘트하고 자갈은 깔아앉아 있고요. 그 위에 물이 이렇게 떠올랐다 했는데, 이 물 속에 미세한 물질들이 같이 떠오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레이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블리딩에 의하여, 블리딩 때문에 표면에 떠올라와서 침전한 아주 미세한 찌꺼기 같은 미세한 물질을 레이턴스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볼게요. 재료 분리가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 성형성. 아까 그랬죠? 거푸집에 다져 넣고요. 거푸집을 제거하면 허물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지 성형이 되죠.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져 넣어지지도 않고 벗겨내니까 다 허물어지고 이게 바로 재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티시티가 작을 때 재료 분리 생깁니다. 아까 그랬죠? 충분한 진동은 좋은데요. 진동기를 과다하게 진동시켜도 재료 분리 생길 수 있고요. 물이 너무 많아도 분리되어 나와요. 그래서 단위 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물의 양이 많고 시멘트가 적기 때문에 점성이 적어서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클 때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자갈이잖아요. 자갈이 지나치게 크면 철근을 배근할 때 철근에 걸리면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클 때도 재료 분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의 비중 차이가 클 때, 그죠? 비중이 큰 골재는 깔아앉아 버리고요. 비중이 작은 골재는 부상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섞이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재료 분리가 되는 원인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성형성, 플라스티시가 적은 경우, 그죠? 플라스티시가 적은 경우.
자, 진동기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진동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경우, 단위 수량이 너무 큰 경우, 물이 너무 많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너무 크면 철근이 배근할 때 걸려서 이것도 분리가 되고요. 골재 비중 차이가 너무 클 때 분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죽 질기 및 공기량으로 넘어갈게요. 콘크리트의 공기량이다, 그죠? 앞에서 A제가 연행 공기다라고 했는데요. A제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량이 늘어나죠. A제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A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한 3에서 6%를 표준으로 합니다.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면 공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꾸 진동하다 보니 공기량 줄어들고요. 온도가 높아도 공기량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콘크리트는 굳어지죠. 그러니까는 콘크리트 중간에 있는 공기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온도가 10도씨 증감에 반비례하여 공기량은 2에서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나치게 긴 비빔, 그죠? 공기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3에서 5분 만에 최고로 공기량이 되고요. 3에서 5분보다 길거나 짧을 때도 공기량은 적어집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A제 사용하면 증가합니다. 진동시키면 공기량 감소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굳어지니까 공기량 감소됩니다. 지나치게 긴 비빔은 공기량 감소시킨다 나왔습니다. 반죽 질기입니다.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죠. 수량 다수에 따른 반죽의 질고된 정도를 반죽 질기라고 하고요. 이 반죽 질기는 슬럼프 값으로 표시하는데 슬럼프 값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반죽 질기는 저하되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그 안에 시멘트는 온도가 올라가면 굳어지니까 당연히 질기는 저하되겠죠.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반죽 질기는 증가하죠. 우리가 밀가루도요, 물이 많아야 반죽이 잘 되잖아요. 자, 그리고 수량이 많아도 반죽이 잘 됐지만 물이 좀 적어도 공기량이 많을수록 반죽 질기는 증가하죠. 자, 장골재 모래죠, 그죠? 많을수록 반죽 질기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멘트량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시멘트가 적겠죠. 그러니까 반죽 질기는 저하하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는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측정한다 했는데 이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슬럼프 시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시험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프 시험은 슬럼프 콘이죠. 이러한 슬럼프 콘에 그 용기 속에요.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그리고 슬럼프 콘을 들어 올려요. 요 콘크리트를 다져놓고 요거를 들어 올립니다. 그죠? 들어 올리면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져놓고 이걸 들어 올리면 이만큼 차있던 콘크리트가 와라라락 바닥으로 무너지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건요, 더 무너지고 요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반죽 질기 알아내는데요. 이때 슬럼프 값은 뭐냐면 처음에 채웠던 높이 있죠. 이만큼 무너져 내렸거든요. 무너져 내린 면의 제일 윗부분까지 높이를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슬럼프 값이 높을수록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질기가 질다라는 거겠죠. 묽은 비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콘을 이제 들어 올리면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데 위쪽 제일 위에서부터 위쪽 중심부가 위에서 아래로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값을 측정하여 콘크리트 반죽 질기를 결정합니다. 이 슬럼프 값이 높다라는 건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 묽은 비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는 순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슬럼프 콘은 원추형 모양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안지름이 위에가 좁죠. 100이고 밑에는 2배죠. 200. 높이는 300. 100, 200, 300. 요거 묻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10cm, 20cm, 30cm 요거는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요 단위 생략되었네요. 그죠?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10cm, 20cm, 30cm 되겠습니다. 수밀한 철판을 수평으로 놓고 슬럼프 콘을 놓고요. 혼합한 콘크리트를 3분의 1씩 3층으로 나누어서 요게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 매 회마다 표준 철봉으로 25회 다져요. 그러면 3층으로 3회니까 3회 곱하기 25회 다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3, 4를 2회 되풀이하고 윗면을 고릅니다. 콘크리트의 주저앉은 높이를 측정한 후에 30cm에서 뺀 수치가 슬럼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슬럼프 값을 뺀 게 된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여기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물 시멘트비 많이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는 물하고 시멘트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섞었는가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물 시멘트비가 크다라는 건 앞에 있는 뭐가 많다? 물이 많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죠? 부어넣기 직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풀 속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을 물 시멘트 비다라고 합니다. 자, 물 시멘트 비가 높을수록 뭐가 많다? 물이 많고 시멘트 양은 적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시멘트 비는요, 밑에 시멘트의 중량분의 위에는 물의 중량입니다. 시멘트의 중량 곱하기 시멘트 부피분의 물의 중량 곱하기 물의 부피 해서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 시멘트 비는 요거 한 번씩 잘 나옵니다. 물 시멘트 비가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콘크리트 강도는요. 시멘트보다 물이 많으니까 강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된다 또는 작아진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입니다. 수화된 시멘트에 흡착되었던 수분이 증발되는 게 이제 건조죠, 그죠? 그러면서 콘크리트는 이 수분이 증발되다 보니까 부피가 줄어들죠, 수축하게 됩니다. 콘크리트에 생기는 최적 변형, 그죠? 부피가 줄어든 게 건조 수축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재료 성분에 따라 수축량은 달라지겠습니다. 자, 이 별표 있는 것도 필기 출제되는 거죠. 콘크리트에서 건조 수축이 작아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골재 실정률이 클수록 이거 생각해 볼게요. 실정률이라는 건요, 이렇게 똑같은 부피 속에 골재가 있는데 골재가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골재 중간에 부피가 공극이 엄청 많아요. 수축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별로 변화 없겠죠. 꽉 차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기가 많은 건 쑥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정률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 수축은 꽉 차 있을수록 수축은 작아진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이건 물이 많아요? 시멘트가 많아요?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건 앞에 있는 물이 많은 거죠. 낮다는 건 시멘트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가 많으니까요. 건조 수축은 작아지겠죠. 왜냐면 건조 수축은 물이 증발되면서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 물이 날아가니까 그만큼 수축되겠지만 물은 적고 시멘트가 많으니까 날아갈 게 없으니까 수축 적어지는 거죠. 그죠? 된 비빔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죠? 된 비빔은 시멘트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많다는 뜻입니다. 자, 된 비빔이니까 시멘트가 많으니까 건조 수축은 작아진다. 맞죠? 그죠? 된 비빔일수록 단위 수량이 작기 때문에 건조 수축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골재의 탄성 계수가 크고 경질 단단해요. 이럴 때는 건조 수축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 골재가 차지하는 실정률이 크다. 그 말은 골재가 꽉 채워졌다.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건조 수축은 작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가 낮다는 건 그만큼 물이 적고 시멘트가 꽉 찼습니다. 건조 수축 작아집니다. 똑같은 말이죠. 된 비빔, 시멘트가 많기 때문에 건조 수축 작아집니다.
골재 탄성 계수가 크고 경질일 때 건조 수축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콘크리트에서 건조 수축이 커진다는 건 균열이 생기는 거죠. 어떨 때 건조 수축 큰가? 반대 생각해 볼게요. 물이 많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그만큼 물 부피만큼 수축되어 버리겠죠. 단위 수량이 증가할 때, 그죠?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물보다 시멘트가 많으면 건조 수축이 적다 해놓고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 물 대 시멘트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넣어야 되는 시멘트보다 시멘트 양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했다는 건 비빌 때 물도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물이 들어가야지 시멘트가 더 들어가죠. 그죠? 혼합할 수 있죠. 그래서 물 대 시멘트량이 아니라 똑같은 물 시멘트 비해서 그것보다도 시멘트를 더 넣으면 물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는 건 건조 수축을 크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말도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입자가 가늘죠. 그죠? 이렇다 보니까 물을 또 많이 섞게 됩니다. 그때 건조 수축이 크게 됩니다. 흡수량이 많은 골재, 그죠? 물이 증발되면서 당연히 건조 수축 커지겠죠.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 때 건조 수축 생깁니다. 클 때가 아니고요. 단면 치수가 작을 때도 건조에 의한 수축 생기고 온도가 높을 때는 급격하게 증발하니까, 그죠? 습도가 낮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건조 수축하겠죠. 그래서 요거 건조 수축을 크게 하는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뭐죠? 단위 수량은 증가할 때, 단위 시멘트량을 기본보다 더 증가시켜서 많이 넣을 때, 분물도가 큰 시멘트, 흡수량이 많은 골재, 부재 단면 치수는 작을 때 요거 주의하시고요. 온도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건조 수축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중성화, 앞에서도 나왔죠, 그죠? 약알칼리성인 콘크리트 중에, 콘크리트는 원래 산성이 아니라 약한 알칼리인데요.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석회가 원래는 CaOH2, 수산화 칼슘이죠. 수산화석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죠? 탄산가스 CO2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CaCO3, 탄산칼슘, 수산화는 알칼리, 염기성이에요. 탄산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알칼리, 염기성이던 게 산성으로 변해버려요. 이 산성은 강제나, 그죠? 철이나 이런 금속을 녹슬게 하죠. 부식시키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석회,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와 만나면서 탄산칼슘, CaCO3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하고 탄산, 산성이 있다 보니까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을 탄산화, 중성화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 시멘트비가 크다라는 건 뭐가 많다? 물이 많을 때, 그죠? 물이 많을 때 중성화 생깁니다.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중성화 진행 속도 빠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가스의 농도, 탄산가스는 CO2죠, 그죠? 온도나 습도 등 외부 환경 조건도 탄산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중성화는 빠르게 생깁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가벼운 골재죠, 그죠? 그래서 인공 골재 같은 건데요.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화된 부분은 페놀프탈레인액을 분무해도 착색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로 한 번씩 필기에 나와요. 탄산화가 진행되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해도 그쪽에는 색이 착색되지 않고요. 중성화가 되게 되면 콘크리트 내의 철근은 녹이 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콘크리트 중성화를 저감해야죠, 그죠? 콘크리트 중성화를 저감하는 대책 볼게요. 앞에서 물 시멘트비가 높으면 중성화 생겼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낮춘다. 가급적이면 물보다는 단위 시멘트량을 증대시키는 게 좋습니다. 혼합 시멘트, 경량골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경량골재가 아까 이렇게 중성화를 촉진시켰기 때문에
혼합 시멘트나 경량골재 사용을 금지하고요. A 감수제나 고성능 감수제, 이렇게 A 공기를 이용해서 물을 적게 넣어도 되는, 이렇게, 그죠? 우리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A 감수제, 또 고성능 감수제 사용해서 물의 양을 좀 줄이는 거 좋습니다. 크리프죠. 크리프란, 일정한 하중을 받고 있던 콘크리트가 원래 하중을 받게 되면 계속 변화되겠죠. 변형이 생기겠죠. 근데 하중의 증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콘크리트 변형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 현상을 크리프다라고 합니다. 힘을 꽉 누를 때는요, 변형이 당연히 있겠죠. 누르고 있다가 내가 힘을 뺐거든요? 그럼 변형이 멈춰야 하는데 계속해서 변형이 진행되는 거를 크리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크리프의 문제점,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볼게요. 누를 때만 처지면 되는데요. 누를 때 내려가겠죠. 근데 누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처지니까 콘크리트의 장기 처짐, 그죠? 계속해서 변형이 생기고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거나 변형 때문에 균열이 증가할 수 있고요. 이 균열 때문에 파괴가 일어날 수 있죠. 콘크리트, 크리프, 파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프 개수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밑에는 탄성 변형률분의 위에 크리프 변형률, 이렇게 계산하면 크리프 개수가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크리트에서 왜 이렇게 크리프가 증가하는가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증가하는 건 시멘트 페이스트가 묽을수록, 그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크리프 변형이 증가될 수 있어요. 시멘트 페이스트가 너무 묽을 때 크리프는 커집니다. 변형이 커지고요. 작용 응력이 클수록 작용하는 하중 힘이 커요. 그때는 크리프가 크게 된다. 그죠? 재하 시기는 하중을 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다. 그죠? 건물을 지었죠? 굳어지고 난 다음에 하중을 가하는 게 아니라 굳어지기도 전에 미리 하중을 가해버리니까 변형이 생겨버리는 거죠.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커집니다. 재령이라는 건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로부터의 경과일수.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했죠. 재령 며칠이라는 건 굳어지는 기간이겠죠. 그죠? 타설하고 며칠이 경과했다를 뜻해요. 재령이 짧을수록, 그 말은 완전히 굳지 않아서 강도가 덜 나왔죠. 이때는 콘크리트 크리프가 증가하겠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그 말은 물이 많을수록 시멘트가 적다 보니까 변형 잘 생깁니다. 그죠? 크리프는 크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멘트 페이스트가 묽을수록, 그 말은 요거 비슷하죠.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크리프는 커집니다. 작용하는 응력이 클수록 힘이 크게 가해지니까 변형 커지는 거죠.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덜 건조되었는데 힘을 가하니까 변형 커진다. 그죠? 재령, 요거는 콘크리트가 타설하고 건조되는 기간이죠. 경과 일수인데요. 재령이 짧을수록, 아직 건조가 덜 되었을수록 변형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인데요. 비파괴라는 건 재료를 파괴, 손상시키지 않고 하는 시험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파법이죠. 콘크리트 공시체에 진동을 주어서 공명이나 진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초음파법은 초음파 펄스를 콘크리트 내부에 발사하고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고요. 레이더법은 레이더를 콘크리트에 침투시켜서 탐사합니다. 방사선법은 X선, 감마선을 투과하고 투과광선을 필름에 촬영해서 결함을 발견하고요. 표면경도법, 반발경도법, 슈미트 해머법은 해머, 망치죠.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해서 깨부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비파괴가 아니죠. 반발력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의 비파괴 시험은 음파법, 초음파법, 레이더법, 방사선법, 표면경도법 또는 반발경도, 슈미트 해머법으로도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왜 달라요? 하실 수 있어서 여기 볼게요.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죠. 이때의 비파괴 시험 방법이죠. 표면경도법, 슈미트 해머법 똑같죠, 그죠? 총파법 또는 방사선법,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발법, 자기분말 탐상법, 침투 탐상 시험, 이게 비파괴 시험 방법이 조금 다른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요.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종류 및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멘트도 여러 가지 종류 있었죠. 그렇듯이 이제 어떤 시멘트를 써서 어떻게 홍화제 넣는지에 따라서 콘크리트 종류나 특성도 달라지겠습니다. 첫 번째 A 콘크리트는요, A제를 사용했는 거겠죠, 그죠? A제는 왜 넣었죠? 연행 공기 때문에 물을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A제를 사용해서 콘크리트의 시공 용도, 반죽 질기를 증진시키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켜서 물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구성, 수밀성이 향상된 콘크리트, 이게 바로 A 콘크리트입니다. A제를 사용해서 단위 수량 감소시키니까 내구성, 수밀성이 향상된 콘크리트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A 콘크리트 특징 보겠습니다. A제 연행 공기 때문에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가 좋고, 공기 때문에 재료 분리 적어집니다. 공기 때문에 물을 적게 쓸 수 있죠. 단위 수량 줄일 수 있고요. 동일 물 시멘트 B인 경우보다 단점은 뭐죠? 물 시멘트 B가 동일한 거에 비해서 공기 때문에 강도는 낮아요. 압축 강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기량이 1% 증가하게 되면 강도는 5% 정도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동결 융에 대한 저항은 커지겠죠. 철그레에 대한, 근데 공기는 부착은 어떨까요? 중간에 공기가 있으니까 두 개가 딱 부착되진 않죠. 그래서 철근에 대한 부착 강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노출되는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마감하는 거예요. 요즘 왜 건물에 가면 페인트 칠 안 하고 콘크리트 노출되죠? 요런 콘크리트에 A 콘크리트 사용하는 게 좋다. 그죠? 한번 보고 줄친 부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메스 콘크리트도 앞에서 나왔죠. 그죠? 대형 단면 콘크리트다라고 했는데요. 부재우군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나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자, 구조물의 치수가 크다 보니까요, 초기에 열이 많이 생기죠. 그 열 때문에 또 균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나 강화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는 균열이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균열을 제어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이애쉬 등의 포졸란계 혼화제, 플라이애쉬 등 혼화제를 사용해서 저발열성 시멘트, 균열이 생기는 건 수화열, 그죠? 물하고 굳어지면서 내는 열 때문이죠. 그래서 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게 뭐다? 플라이애쉬 같은 혼화제 사용하는 거 좋고요. 골재의 최대 치수를 크게 하고 슬럼프 값은 최대한 적게 하여 시멘트 양을 줄인다.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골재 최대 치수가 커지면 그만큼 시멘트 양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줄게 되면 물도 적게 들어가니까 균열 적게 생기죠. 그래서 골재의 최대 치수를 크게 하고 슬럼프 값을 최대한 적게 해서, 슬럼프가 크다는 건 반죽이 질죠. 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멘트 양을 줄이는 게 좋고요. 콘크리트에서 온도 상승을 적게, 온도가 올라가면 수와 열이 발생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온도를 줄이기 위하여 파이프 쿨링, 파이프 내에 시원하게 해서 온도를 내려주는 파이프 쿨링 실시하고요.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고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균열 발생을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 콘크리트 있는데요. 요거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중량 콘크리트 또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중량 골재, 무거운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량골재, 어떤 골재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철광, 중정석, 갈철광,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적철광, 중정석 사용된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기포를 형성해서 경량으로 만들었는 콘크리트다. 제목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골재가 들어가면 무거워지잖아요.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속에 미세하고 안정된 독립 공기, 기포를 조성하는 기포제를 혼입해서 경량화한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기포를 만들어서 가볍게 한 게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됩니다.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탄산화의 우려가 크죠. 아무래도 골재는 없고 공기가 많다 보니까 중성화, 탄산화 우려가 커지고요. 열 전도율은 보통 콘크리트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중간에 있는 공기가 열을 딱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성이 우수합니다. 가벼우니까요, 취급이 편리하고 절단이나 가공도 용이해서 작업하기 좋죠. 다공질, 공기가 많으니까 흡수성이 높아요. 공기가 또 물을 그저 빨아들여서. 그래서 동해에 대한 저항은 낮은 편입니다. 겨울철 콘크리트에 함유된 수분이 얼어 동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압축 강도에 비해서 앞에서 그랬죠, 제가. 단단할수록 압축 강도가 커진다.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제일 크다 했고요. 길어지는 것일수록 인장 강도 커진다. 나무, 목재가 인장 강도 크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단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압축 강도에 비해서 휘임이나 인장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압축 강도도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약한데 휘기도 잘 휘고 인장 강도 늘어뜨렸을 때 끊어지는 거죠. 그죠? 상당히 약합니다. 절건 상태에서, 절대 건조 상태에서 비중이 한 0.45에서 0.55 정도이고요. 가볍기 때문에 대형 판재로 제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장점부터 볼게요. 경량성, 가볍죠. 공기가 흡음, 차음, 그죠? 소리를 차단하고 흡수하고요. 내진성, 진동에 견디고 단열성이 있고 가공이 쉽고 유동성, 경제적인 경제성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강도가 낮은 거죠. 강도 저하고 공기가 수분을 흡수하니까 흡수성이 크다 그죠? 수밀성, 방수성 나쁘고요. 자, 건조 수축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좀 전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 골재는 없고 기포를 만들어서 경량화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 중량을 경감, 건물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인공이나 천년의 경량 골재를 이용했어요. 아까는 골재는 없고 기포만 넣었는데요. 지금은 가벼운 골재를 사용했는 게 뭐다? 경량 콘크리트다. 그래서 자갈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인공이나 천년의 가벼운 골재를 대신해서 써서 가볍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단위 용적 중량이 2톤 이하 콘크리트를 말하겠습니다. 골재 종류는 펄라이트, 화산암, 소성 플라이씑이나 팽창질석, 석탄에 팽창혈암이나 팽창점토 등의 경량골재 사용합니다. 서중이라는 건 더운 여름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는 기온이 30도씨 이상인 상태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뜻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죠. 온도가 높으니까 빠르게 건조되겠죠. 그죠. 수화열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균열 생길 수 있고 건조 수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 특징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반죽 질기가 저하되죠. 왜냐면 온도 높아서 굳어지니까요. 그죠?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한 균열 발생의 위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온도가 낮아지도록 재료를 배합, 타설, 양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고루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위 수량이나 시멘트량이 많으면
빨리 굳어지죠. 그래서 시멘트량을 적게 해서 수화열을 적게 감소시키고요. 물이 적어져야지 수화열이 적어지니까 감수제나 A 감수제,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타설할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래서 35도씨 이하, 1.5시간 이내로 타설을 끝내야 합니다. 35도씨에서 1.5시간 이내로 타설을 마무리하고요. 프리쿨링, 그죠? 그래서 쿨링이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죠. 프리는 미리란 뜻이죠. 미리 쿨링을 시켜서 골재나 물의 재료를 냉각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거푸집이나 철근도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살수, 물을 뿌리거나 덮개 등의 조치로 햇볕을 많이 받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중 반대가 한중이죠. 차가울 때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기온 4도씨 이하가 되는 시기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특징 볼게요. 콘크리트의 비빔 온도는 기상 조건이나 시공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료, 너무 차가울 땐 재료 가열하는데요.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데워서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면 안 돼요. 물이나 골재를 가열하되 골재는 직접 불꽃에 데워 가열해서 안 되고 간접 가열해야 되고요.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5도씨 이상 20도씨 미만, 그죠? 5도씨보다 더 낮으면 얼어버리니까 5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으로 타설합니다. 빙설은 눈이나 얼음이죠, 그죠? 혼입된 골재나 동결 상태 골재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 결합 제비는 60% 이하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얼어버리니까요. 한중 콘크리트에서 물 결합 제비는 60% 이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 배합입니다. 물 시멘트 비는 60% 이하로 하고 A제나 A 감수제 사용해서 물을 줄여야 또 얼지 않겠죠, 그죠? 단위 수량 가급적 적게 하고요. 단위 시멘트량이 과대, 너무 많아도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너무 적어도 강도 저하 일어나니까 과대나 과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밀이라는 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이게 밀도 있게 타설하는 콘크리트죠. 수밀 콘크리트는 지하실 수중 구조물, 지붕 슬래브 등 콘크리트의 수밀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제, 물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혼합된 콘크리트를 수밀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밀성이다라는 건 콘크리트가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성질이 수밀성입니다. 그래서 수밀성 향상을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공급, 공간이 줄어야 돼요. 공간이 많으면 그만큼 물이 침투하니까 수밀 콘크리트는 공급을 줄여서 굉장히 치밀하게 타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 특징 보겠습니다. 배합은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나 물 결합 제비는 물이 적어져야 되니까요. 작게 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은 굵은 골재가 많아야 그만큼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시멘트 적어야 물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단위 굵은 골재량은 되도록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소요 슬럼프, 슬럼프는 반죽 질기죠. 반죽 질기가 질다는 건 물이 많아야 되니까요. 소요 슬럼프는 되도록 작게 해야겠죠. 자, 180m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한 경우는 120mm 이하로 합니다. 연속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 온도가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물 결합 제비는 50% 이하. 아까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 추울 때는 몇 프로였죠? 한중 콘크리트가 아까 60% 이하였어요. 근데 이 수밀 콘크리트는 그만큼 물의 흡수를 안 하도록 수밀하게 해야 되니까 물 결합 제비가 더 낮죠. 50% 이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량도 4% 이하로 공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직 시공 이음에는 지수판 등 물의 통과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방수, 처리제 등의 재료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고, 수밀성이 큰 콘크리트는 중성화 작용이 적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입니다. 폴리머가 앞에서 다분자 물질이다라고 했는데요. 결합제로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를 쓰지 않고 폴리머, 그죠? 고분자를 골재만으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빠지고 고분자 폴리머 골재로 결합한 게 폴리머 시멘트다. 이거를 플라스틱 콘크리트다라고도 합니다. 자, 폴리머 시멘트 또는 폴리머 콘크리트 특징을 보겠습니다. 방수성이나 수밀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대신에 고분자 물질 사용해서 방수, 수밀성. 수밀성이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게 방수성인 거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적다 보니까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이 양호하고요. 힘이나 신장 능력이 우수합니다. 고강도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내부식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요. 자, 모르타르, 강제, 목재 등의 각종 재료와도 잘 접착하고 물 시멘트비는 30에서 60% 범위로서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시멘트비가 적어야 방수성, 수밀성이 좋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조금 종류가 많긴 하지만 연이어서 해야 이게 또 정리가 되니까 조금 길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플레이스고요. 프리라는 건 미리라는 뜻이죠. 그곳에 미리 채워 넣었다라는 뜻인데요. 콘크리트를 타설할 거푸집 안에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거푸집이 있다면 자갈이죠. 굵은 골재를 미리 다 프리 패킹 미리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모르타르, 시멘트, 불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특징 볼게요.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이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부재 단면 최소 치수의 4분의 1 이하.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 철근 순 간격의 3분의 2 이하로 한다. 그래서 굵은 골재를 먼저 채우는데 최소 치수가 15mm 이상 되고 최대 치수는 부재 단면 최소 치수의 4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철근 순 간격의 3분의 2 이하를 한다. 뭐 크게 자주 안 나오니까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자, 골재의 적절한 입도 분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최소 치수의 한 2배에서 4배 정도, 그죠? 요 사이즈로 하고요. 대규모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할 때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를 크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서 주입용 모르타르에 쓰이는 모래의 조립률은 대략 1.4에서 2.2 정도입니다.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 부분 정도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 그랬죠. 그죠? 미리. 스트레스는 응력이에요. 미리 응력을 가한 콘크리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강선을 사용해서 인장 응력을 미리 부여함으로써 큰 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를 프리텐션 방식으로 프리스트레싱할 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최소 30메가파스칼 이상 나오도록 인장 응력을 미리 가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그냥 아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성을 있게 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비벼낸 단위 수량이 적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넣어서 유동성을 증대시킨 거죠. 혼합하여 댐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한 채 원래 수량이 적어서 댐 비빔이라는 건 물은 적고 시멘트가 많으면 비빔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유동화제를 넣어서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진 콘크리트인데요. 레진 콘크리트 잘 나오진 않아요. 충분히 건조된 골재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나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등의 열 경화성 수지를 혼합하여서 만든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골재의 열경화성 수지를 혼합해서 만든 게 레진 콘크리트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내구성, 내약품성이 더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 보강 콘크리트입니다. 보강용 섬유를 혼입해서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나 인성, 균열을 억제하고 내충격성, 내마모성을 높인 콘크리트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나, 앞에서 목재할 때 그랬죠? 단단한 거는 압축에는 강하나 인장에는 매우 약하다 했습니다. 자, 화재 시에는 결합되어 있는 물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생깁니다. 콘크리트 강도 종류입니다. 압축 강도죠, 그죠? 압축 강도가 다른 강도, 휨, 인장, 전단, 부착 강도에 비해서 어떠하다? 현저하게 크다, 그죠?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한 10에서 1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강도는 압축 강도의 4분의 1에서 6분의 1이고요. 부착 강도, 재료가 얼마만큼 부착되는가죠, 그죠? 시멘트, 페이스트, 점착력에 따라서 발생하죠. 부착이, 점착력이 있어야 부착이 생긴다, 그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착 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 두께가 두껍다는 건 그만큼 재료 부착이 잘 되겠죠. 부착 강도 증가합니다. 물 시멘트가 작다는 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착 강도 증가하겠죠. 철근 정착 길이가 길수록 철근을 이렇게 짧게 정착하는 것보다 길게 정착해야 철근 부착이 잘 되죠. 부착 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시멘트의 종류도 해당되겠죠. 물 시멘트비, 골재, 양생 조건, 기간, 콘크리트의 재령, 얼마만큼 타설하고 시간이 지났는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 뭐다? 물 시멘트비, 강도에 가장 큰 영향 줍니다. 그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 좀 양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도 제법 많아요. 근데 이 부분만 잘 정리해도 재료화학이 거의 끝난 것 같이 조금 부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의 조금 길었지만요. 2시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했는 내용들 필기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예상 문제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